효자 아들의 제안. 아버지, 이 통장과 도장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을 때 보였던 그 빨간 글씨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대출 연체 독촉, 원금 3억 2천만 원. 제 명의로 된 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평생 모은 5억 원은 이미 증발한 뒤였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수입니다. 올해 78이 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내는 10년 전에 췌장암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집이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루틴이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히 체조를 하고 식탁에 앉아 혼자 식사를 합니다. 토스트 한 장, 계란 하나, 우유 한 잔. 4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이에요. 아내가 살아계실 때 함께 먹던 메뉴를 지금도 똑같이 먹고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40년간 격리부장으로 일했습니다. 숫자 다루는 일이었죠. 한 푼 한 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장부를 맞추는 게 제 일이었어요. 덕분에 제 통장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매달 월급 받으면 정확히 3분의 1은 저축했어요. 정말이지 돈 한 푼 아끼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알뜰살뜰했어요. 시장에서 싸게 파는 채소를 사다가 반찬을 만들고 옷은 몇 년씩 입었죠. 외식은 1년에 몇 번 하지 않았어요. 아들 민준이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 자금 주려고 우리 부부는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5억 원이었습니다. 50년 세월의 결과물이었어요. 낡은 통장을 펼치면 1975년부터 찍힌 입금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처음엔 5만 원, 10만 원씩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어났죠. 이 통장이 내 인생 전부였어요. 6개월 전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며느리 수진, 손자 지우와 함께 집에 놀러 왔어요. 명절도 아닌데 온 가족이 오니까 반가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냉장고를 뒤져서 과일을 깎아 내놨죠.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민준이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뭐 괜찮지. 혈압약만 챙겨 먹으면 별탈 없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아버지, 요즘 혼자 계시니까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며느리 수진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괜찮아. 혼자 사는 게 이제 익숙해서 말이야. 그래도 저희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아버님, 수진이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자 지우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그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얘기인데?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요즘 은행 이자 얼마나 받으세요? 갑자기 은행 이자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조금 의아했어요. 뭐 1년에 1% 남짓이니까 별로 안 되지. 그쵸?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잖아요. 5억 있으면 1년에 500만 원밖에 안 돼요. 민준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 요즘 이자가 정말 형편없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안전하니까
저는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투자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제가 요즘 재테크 공부를 좀 했거든요. 민준이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돈 좀 불려드릴게요. 안전하게요. 무슨 소리야? 내가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네. 요즘 좋은 투자처들이 많거든요. 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로요. 제가 직접 알아보고 안전한 곳에만 투자할게요. 며느리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남편이 요즘 투자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책도 엄청 사서 읽고요. 손자 지우도 고개를 들더니 한마디 했어요. 할아버지, 요즘 은행 이자만 믿으면 손해래요. 아빠 말 들어보세요. 온 가족이 한 목소리로 말하니까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투자는 위험하잖아. 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평생 보수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라 투자라는 말만 들어도 불안했거든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해가 되는 일을 하겠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 믿으세요. 제가 꼭 아버지 돈 불려드릴게요. 1년 뒤에 6억 만들어 드릴 자신 있어요. 그 눈빛이 정말 진심처럼 보였어요. 아들의 눈을 보니 정말 제 걱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민준이는 제 자랑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똑똑했거든요. 정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지. 당연하죠. 아버지, 제가 40년 넘게 격리부장 하신 분 아들이잖아요. 숫자는 저도 자신 있어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맞아요. 내 아들이 숫자를 못 다룰 리 없지. 제 피를 받았는데. 그럼 통장이랑 도장을 내한테 맡기면 되는 거야. 네. 그냥 맡겨주시면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요. 그날 저는 은행 금고에서 꺼내온 통장과 도장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낡고 오래된 통장이었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했고 안에는 50년 세월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통장을 아들 손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게 아빠 인생 전부야. 잘 부탁한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준이가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아들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옆에서 환하게 웃었고요. 그때는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믿었어요. 그 후로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김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박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김 여사님도 장 보셨어요? 네. 근데 박 선생님 아드님 정말 효자시네요. 갑자기 아들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 전에 마주쳤는데 비싼 외제차 타고 오시더라고요. 아드님이 부모님께 잘하신다는 얘기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아, 그래요. 그건 저도 몰랐네요. 왜 제 차라니? 민준이가 언제 차를 바꿨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습니다. 투자 수익이 벌써 생긴 걸까? 그래서 차를 산 건가? 하지만 나한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들네 가족이 또 찾아왔는데 며느리 수진이 명품 가방을 새로 들고 왔더라고요. 가방에 번쩍번쩍 로고가 달린 걸 보니 비싼 것 같았어요. 수진아, 그 가방 새로 샀니? 아, 이거요? 네, 민준이가 선물해줬어요. 수진이 가방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더니 여유가 있네. 아버님 덕분이에요. 민준이가 요즘 투자 수익 좀 났거든요. 투자 수익이 났다고? 저는 반가우면서도 뭔가 찝찝했습니다. 제 돈을 맡긴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수익이 날 수 있나? 그것도 외제차랑 명품 가방을 살 정도로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는 아내 사진이 놓여 있었고요. 여보, 내가 잘한 걸까?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혹시 당신 너무 순진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아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뿐입니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 내 아들인데.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제 불안은 예감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첫 번째 의심. 통장을 맡긴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서 특별한 연락은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해서 투자는 잘 되고 있니? 라고 물으면 네, 아버지. 순조롭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2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 공과금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금액을 확인하려고 은행에 들렀어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니 뭐니 하지만 저는 구식이라 직접 은행 창구에 가는 게 편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종이 냄새와 에어컨 바람이 섞인 그런 냄새요. 대기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젊은 직장인들은 바쁘게 걸어가고 나이 든 어르신들은 천천히 산책하듯 걷더라고요. 저도 이제 완전히 저 느린 쪽 사람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 106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창구로 걸어갔어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자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김미영 대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공과금 납부하려고요. 저는 고지서를 내밀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요즘 대출 이자 내시는 거 부담되시죠? 뭐라고? 대출이요? 제가 무슨 대출을 받았는데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되물었습니다. 네, 어르신 명의로 대출이 있으신데요. 3억 2천만 원이요. 직원의 말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대출 같은 거 평생 안 받았어요. 어르신, 여기 보세요. 작년 12월 15일에 신용대출로 3억 2천만 원이 실행됐고 이자가 월 26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제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박영수, 주민등록번호까지 제 거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려서 안경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본인이 신청하신 게 아니라면 다른 가족분이 대리로 하신 것 같은데요. 통장하고 도장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통장과 도장.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한테 맡긴 통장, 그리고 도장.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화면에 찍힌 숫자들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대출 원금 3억 2천만 원, 월 이자 260만 원, 연체 일수 0일. 연체는 아직 안 됐지만 매달 260만 원씩 이자가 나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일단 공과금만 내고 갈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고지서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지옥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아파트 입구까지 걸어오는데 평소 5분이면 올 거리를 20분이나 걸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마르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억 2천만 원. 그 돈은 어디에 쓴 걸까? 설마 아들이? 아니야, 아닐 거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직원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통장하고 도장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아들이 받았어요. 네, 아버지. 민준아, 너 지금 시간 있니? 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은행에 좀 갔다 왔는데.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긴장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은행이요? 왜요? 직원이 그러는데 내 명의로 대출이 있다던데.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뭔가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거요. 그거. 민준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생 아들한테 화를 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건 일시적인 브릿지론이에요. 브릿지론? 그게 뭐야? 투자금을 회전시키려고 잠깐 받은 대출이에요. 투자 수익 나오면 바로 갚을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이상했어요. 그런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요. 어차피 금방 갚을 건데. 3억 2천이나 되는 돈을 금방 갚는다고? 네. 제가 투자한 프로젝트가 다음 달이면 완료돼요. 그럼 수익이 최소 5억은 나올 거예요. 5억이라니. 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그게 정말 확실한 거야. 네, 확실해요. 아버지 믿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투자 수익이 5억이 나온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40년 동안 격리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쉽게 돈 버는 일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저녁 7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퇴근하는 소리였어요. 아들네 가족은 요즘 자주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저녁 식사하러 온다고 하면서요. 아버님,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간단히 국 끓이는 중이었어요. 수진이 거실로 들어오는데 또 손에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요리하세요? 응, 간단하게 저녁 준비 중이야. 저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고개만 돌려 인사했어요. 수진이 쇼핑백을 소파에 내려놓더니 부엌으로 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아버님, 오늘 백화점에서 좋은 거 샀어요. 구두인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수진이 신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백화점이야. 며칠 전에도 명품 가방을 샀는데 오늘은 구두라니.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데 여유가 있네.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수진이 웃었어요. 아, 괜찮아요. 민준이가 요즘 투자로 돈 좀 벌었거든요.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그런데 제 명의로 3억 넘는 대출이 있는데 돈을 벌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수진아, 그게 민준이가 투자 수익을 벌써 받은 거야. 네, 중간 정산금 받았대요. 다음 달에 더 크게 들어온다고 하고요. 수진의 대답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저녁 식사 때 아들과 손자도 왔어요.
네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고 며느리는 계속 쇼핑 얘기만 했어요. 손자 지우는 여전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민준아,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오늘 은행 갔을 때 들은 얘기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데 아버지,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계획 있어요. 아들이 말을 자르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3억이 넘는 대출인데 아버지, 아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잘못한 일 있어요? 그런 말을 하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아들은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명절 때마다 찾아오고 용돈도 챙겨주고 효자였어요. 미안하다. 내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많았나 보구나. 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걱정하시는 마음 이해해요. 그런데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들이 다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저 멀리 도로에는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걱정을 너무 하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격리부장으로 40년을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장부가 안 맞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5억을 맡겼는데 3억 넘는 대출이 생겼다. 그런데 며느리는 명품을 사고 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돼. 뭔가 이상해.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아들을 의심하다니. 자식을 믿지 못하는 부모가 무슨 부모인가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민준이 말대로 다음 달이면 수익이 나오겠지. 그럼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만 보냈습니다. 새벽 3시, 4시,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제발 내 걱정이 기우이기를. 동이 트기 시작할 때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우편함의 충격. 빨간 봉투. 우편함을 열었을 때 그 색깔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년 넘게 격리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빨간 봉투는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꺼내는 순간부터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3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아침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날씨는 좋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더라고요. 지난주부터 계속 불안했거든요. 아들한테 맡긴 돈, 3억이 넘는 대출, 며느리의 명품 쇼핑, 이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오전 9시쯤 신문을 가지러 아래층에 내려갔어요. 우편함을 열었는데 그 빨간 봉투가 보였습니다. 내용 증명이라고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은 법적으로 중요한 문서일 때 보내는 거잖아요. 좋은 일로 보낼 리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동안 봉투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발신인은 국민은행 법무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법무팀이라니. 집에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어요. 종이를 꺼내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첫 줄부터 눈에 들어오는 글자들.
대출 연체에 따른 최종 독촉장. 숨이 막혔습니다. 더 읽어 내려갔어요. 대출 원금 3억 2천만 원. 연체 이자 4개월분 1,040만 원. 납부 기한 2024년 3월 15일까지. 미납 씨 법적 조치 및 재산 압류 진행.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해서요.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어요. 3억 2천만 원. 연체 이자 1,000만 원 넘게. 4개월이나 연체됐다고? 그럼 아들이 그동안 이자도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 다음 달이면 수익 난다고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내 평생 모은 돈이. 저는 바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힘이 없고 지쳐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어디야? 집이요. 왜요? 당장 여기 와. 지금 바로. 저는 평생 아들한테 이렇게 강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와서 얘기하자. 30분 안에 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독촉장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현실이 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4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수척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들어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독촉장을 탁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 아들이 종이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4개월이나 연체됐다며 이자도 안 냈어.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3억 2천짜리 대출을 내 명의로 받아놓고 4개월 동안 이자도 안 내고, 그러고도 나한테 다음 달이면 수익 난다고 거짓말했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큰 프로젝트 막바지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기다려. 또 기다리라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내 5억은 어디 갔어? 내가 50년 동안 모은 돈이 어디 간 거냐고.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말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투자했어요. 투자. 무슨 투자? 주식이요. 그리고 코인도. 주식과 코인.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래서 다 날린 거야? 처음엔 조금 벌었어요. 그래서 더 큰 금액을 넣었는데 시장이 폭락해서.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5억이 다 없어진 거야? 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50년이 한순간에.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반드시 갚을게요. 뭘로 갚아? 넌 지금 3억 넘는 빚더미에 앉아 있잖아.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들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은 너무 고요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고요.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는데 오후 2시쯤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아들 말만 믿을 수는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았어요. 직원이 건네준 서류는 여러 장이었습니다. 첫 장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12월 10일 출금 1억 5천만 원 주식 계좌 이체. 12월 12일 출금 2억 원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 12월 15일 대출 실행 3억 2천만 원. 12월 20일 출금 3억 2천만 원 주식 계좌 이체. 1월 5일 출금 8천만 원 카드 대금 결제.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5억이 한 달 만에 모두 증발했어요. 주식과 코인에 쏟아부었고 3억이 넘는 대출까지 받아서 또 투자했더라고요. 그리고 카드 대금 8천만 원. 8천만 원을 카드로 썼다고? 며느리의 명품들이 떠올랐습니다. 가방, 구두, 옷가지들 모두 제 돈으로 산 거였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허무했어요. 내가 뭐 하려고 50년을 모았나? 은행 로비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창구에서는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해가 질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 텅 빈 집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사진이 있는 쪽을 바라봤어요. 여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당신 말대로 나는 너무 착해서 속는 거였어. 아내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 착한 건 좋은데 너무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 같지 않아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믿음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밤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을 믿고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3억이 넘는 빚이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연체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제 집까지 잃을 수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아내와 함께 정리해둔 서류들이 있었어요. 집 등기부등본, 재산 목록, 그리고 법률상담센터 연락처가 적힌 메모. 이제 내가 움직여야 해.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손가락이 어눌해서 오타가 많이 났지만 천천히 검색했어요. 가족 횡령 신고 방법, 부모 재산 무단 사용, 명예 도용 대출. 검색 결과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식이라도 부모 동의 없이 재산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특히 통장과 도장을 빌린다는 핑계로 무단 사용하면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법적 조치를 해야 하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제 아들이잖아요. 그 아이를 경찰서에 보낸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억이 날아갔고 3억 넘는 빚이 제 명의로 남아 있었어요. 이제 일주일 후면 재산 압류가 시작된다고 독촉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아들을 신고해야 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희미하게 빛이 들어왔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저는 최종 결심을 굳혔어요. 내일 아침 9시에 경찰서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줄까 생각도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줬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 손자의 고백. 새벽 5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손자 지우가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옷은 아무렇게나 걸친 채였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어젯밤 새벽까지 잠 못 이루다 겨우 눈을 붙였는데 현관 벨 소리에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10분이었어요. 누가 이 새벽에 왔을까 싶어 얼른 일어났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손자 지우가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지우야, 너 왜 이 시간에? 할아버지,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을 들어보니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온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어서. 지우가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거실로 데려가 소파에 앉혔어요. 물을 한 잔 따라주니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지우야,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는 아니? 할아버지 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지우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5살 청년이 할아버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 저는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은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는데? 아빠가 할아버지 돈으로 주식하고 코인 투자한 거요. 다 날린 거요. 그리고 엄마가 그 돈으로 명품 쇼핑한 것도요. 지우의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가 알고 있었다고? 너 그걸 알고 있었어? 네, 작년 12월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그리고 제가 픽업했어요. 지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25살 젊은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부모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지우야, 괜찮아? 이제 말해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저는 픽업한 놈이에요. 할아버지가 힘들어 하시는 걸 알면서도 몇 달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지우가 주먹으로 자기 다리를 쳤습니다. 저는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됐어.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이제 할아버지한테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네, 지우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초였어요. 아빠가 집에서 컴퓨터로 주식 거래하는 걸 봤어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아빠가 취미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랑 엄마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싸웠어? 네, 엄마가 당신 또 시작하는 거야? 5년 전에도 그러다가 얼마 날렸는데라고 소리쳤어요. 5년 전에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할아버지, 사실 아빠가 5년 전에도 투자 실패한 적 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한테 1억 빌렸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 기억하지. 5년 전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을 빌려간 적이 있었어요.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돈도 주식 투자로 다 날렸어요. 지우의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땐 벌써 5년 전부터 그런데 이번에 또 시작한 거야. 네, 할아버지한테 통장이랑 도장 받은 다음 날부터 바로 주식 계좌로 돈을 옮겼어요. 처음부터 투자할 생각이었던 거구나. 네, 아빠가 이번엔 확실한 정보가 있다.
3개월 안에 2배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한 정보라니. 세상에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나요? 저는 40년 동안 격리 일하면서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그래서 다 날린 거지. 12월 중순에 주식이 폭락했어요. 2억 넘게 손실이 났대요. 그런데도 계속했어. 아빠가 손실 만회하려면 더 큰 돈을 투자해야 한다면서 대출까지 받았어요. 할아버지 명의로요. 지우의 말을 들으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다니. 엄마는 뭐라고 했어? 엄마는 처음엔 말렸어요. 그런데 아빠가 중간 정산금이 나왔다면서 돈을 주니까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명품 쇼핑을 한 거구나. 엄마가 가방이랑 구두, 옷 엄청 많이 샀어요. 할아버지 돈으로요. 지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느리까지. 제가 50년 동안 모은 돈으로 명품을 사고 있었다니. 그걸 알면서도 넌 왜 말하지 않았어? 처음엔 아빠가 정말 돈을 불려서 돌려드릴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손실만 나는 거예요. 지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하려고 몇 번이나 마음먹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지우야, 아빠 일은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입을 막았어요. 엄마까지 그랬다고? 그래도 할아버지한테는 말할 수 있었잖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우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비겁한 인간이에요. 용서해주세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모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말이에요.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저는 지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는 화가 안 나. 오히려 이렇게 용기 내줘서 고맙다. 할아버지, 넌 잘못한 게 없어. 네, 부모가 잘못한 거지. 지우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한 잔 더 따라줬어요. 지우야, 할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내 아빠가 혹시 다른 증거 같은 거 없어? 투자한 기록이라든지. 지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있어요. 아빠 컴퓨터에 주식 거래 내역이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걸 가져올 수 있겠니? 아빠가 지금 깊이 주무실 거예요. 제가 USB에 복사해 올게요. 조심해서 해야 해. 들키면 안 돼. 알겠어요, 할아버지. 지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든든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내 편이구나. 지우야, 그런데 넌 왜 오늘 온 거야? 어젯밤에 할아버지랑 아빠가 싸우는 소리 들었어요. 아빠가 집에 돌아와서 울고 있더라고요.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모든 게 들켰어. 어떡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시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시니까 우리가 부인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했어요. 부인한다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말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할아버지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잖아요. 지우도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새벽에 달려온 거예요. 저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지우야,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저 도와드릴게요. 뭐든지 시키세요. 그래, 우리 함께하자. 그날 아침 지우는 집에 돌아가 아빠 몰래 USB에 증거 자료를 복사해 왔어요. 오전 10시쯤 다시 제 집에 왔을 때 USB를 건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다 있어요. 주식 거래 내역, 코인 투자 기록, 대출 서류 사본까지요. 잘했어. 저는 USB를 받아들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우가 옆에서 파일을 열어줬어요. 화면에 나타난 내용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식 거래 손실 3억 5천만 원, 코인 투자 손실 1억 8천만 원, 총 손실 5억 3천만 원,
5억이 넘는 손실이었어요. 제가 맡긴 5억에 대출받은 3억까지 합쳐서 모두 날렸던 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카드 대금 내역도 있어요. 지우가 다른 파일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명품 가방 1,500만원, 엄마 구두 300만원, 엄마 의류 2,500만원, 아빠 외제차 계약금 3천만원, 8천만원에 가까운 사치품들이었어요. 내 돈으로 이런 걸. 할아버지, 이거면 증거로 충분하죠? 충분해. 정말 잘했어. 지우야, 저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거짓말을 해도 증거가 있었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찰서에 가야겠지. 정말요? 아빠를 신고하시는 거예요? 지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할아버지 결정을 따를게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 아이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모보다 옳은 일을 선택했구나. 지우야, 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부모님한테 혼나더라도 상관없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손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이 세상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가족사의 진실. 시아버지 치매 증상 관찰 일지. 며느리 방 책상 위에서 그 노트를 발견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날짜별로 빼곡하게 적힌 거짓말들. 3월 5일 같은 질문 4번 반복. 3월 7일 오늘 날짜를 모름. 3월 10일 가습을 끄는 걸 잊어버림.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제 돈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었어요. 저 자체를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지우가 증거를 가져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갔고 며느리는 친구 만나러 나간다며 집을 나섰어요. 지우도 알바가 있다고 나갔고요.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3월의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날씨는 좋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 경찰서에 가야 하나. 결심은 섰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제 아들이잖아요. 오후 2시쯤 화장실에 가려다가 며느리 방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뭔가에 이끌리듯 안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침대 위에 노트 한 권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건 뭐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다 불안한 예감이었어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에 가까이 다가가서 제목을 봤어요. 시아버지 치매 증상 관찰 일지.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 증상 관찰 일지라고? 손이 떨렸지만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3월 5일 화. 같은 질문을 4번 반복한 남편이 목격. 저녁 식사 메뉴를 잊어버리심. 3월 7일 목. 오늘 날짜를 물어봤더니 대답 못하심. 이웃 김 여사님께 길을 잃었다고 하심. 3월 11일.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하심. 손자 이름을 헷갈려 하심. 모든 게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한 적도, 날짜를 몰랐던 적도, 가스불을 끄지 않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노트를 더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치매 진단 계획. 1단계 주변 이웃들에게 미리 증상 알리기 완료. 2단계 병원 예약 3월 20일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3단계 의사에게 관찰일지 제출, 4단계 치매 진단서 받기, 5단계 후견인 신청 아들 명의, 6단계 요양원 입소, 7단계 재산 정리,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상 기간 3월 말까지 모든 절차 완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3월 말까지, 이번 달 안에, 이들은 이번 달 안에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을 계획이었던 겁니다. 책상 위를 둘러봤어요. 다른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요양원 안내 책자가 3개나 있었고 그 위에 빨간 펜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효사랑 요양원 월 210만 원 제일 저렴함. 평안 요양원 월 230만 원. 희망 요양원 월 250만 원. 그리고 마지막 메모. 제일 싼 곳으로 하자. 어차피 오래 계실 분이 아니니까. 이 글씨는 며느리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필체였습니다. 이건 누구 글씨지? 더 뒤져보니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봉투에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 친정 어머니.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말대로 하면 돼. 요즘 치매 진단받는 거 어렵지 않아. 가족들이 일관성 있게 증언하면 의사들도 그렇게 믿는다니까. 엄마 친구 딸이 작년에 시아버지 그렇게 요양원 보냈어. 아무도 의심 안 하더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 집이랑 돈 다 받아.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시아버지 눈치 보면서 언제까지 살 거야? 엄마가 병원 예약이랑 서류도 다 알아봐 줄게. 너는 관찰일지만 꾸준히 써놔.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돈까지. 며느리 혼자가 아니었어요. 며느리 친정 어머니까지 가담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계획을 세운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저는 편지를 꼭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50년을 땀 흘려 모은 돈, 가족을 위해 희생한 세월, 그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돌아온 겁니다. 저는 급하게 편지를 원래대로 놓고 노트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방을 빠져나와 제 방으로 갔어요.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 계세요? 며느리가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방에 있어. 겨우 대답했어요. 아,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그럼 제가 뭐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냥했습니다. 저 목소리가 다 거짓이었구나.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운데 나만 이렇게 힘든가 보구나. 저녁 7시쯤 아들이 퇴근했어요. 며느리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위해 식탁에 모였습니다. 지우도 알바 마치고 돌아왔더라고요.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그랬어. 저는 밥그릇만 보며 대답했어요.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이라도 하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날씨가 좋다고? 내가 나를 없애려고 계획 세우는데 무슨 날씨가 좋아? 못 나갔어. 아버님, 요즘 좀 우울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우울하긴 뭐가 우울해. 나 멀쩡해. 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 눈빛, 또 뭔가 메모하려는 거지.
3월 15일 이유 없이 짜증을 내심. 감정 기복이 심해짐. 분명 이렇게 적을 거예요. 식사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계속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지우만 계속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들이 정말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다니. 돈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제 정신마저 의심받게 만들려고 하다니요. 핸드폰을 꺼내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 방으로 와. 5분쯤 지나자 지우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들어와. 지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저녁 내내 안색이 안 좋으셨는데.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지우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관찰 일지, 치매 진단 계획, 며느리 친정, 어머니의 편지까지. 지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할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직접 봤어. 내 엄마 방에서. 이럴 수가. 엄마가 정말 그렇게까지. 지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외할머니까지 가담했다고요? 그래,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더라. 할아버지 이건 범죄예요. 완전히. 나도 알아.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우야, 내일 아침 할아버지랑 같이 경찰서 가자. 네 할아버지. 제가 같이 갈게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제 아들을 경찰에 고소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는 치매 환자로 몰려서 요양원에 갇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은 모두 빼앗기겠죠. 안 돼.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새벽 3시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속삭이는 소리였어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시아버지 요즘 이상하지 않아?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왜? 오늘 저녁에도 갑자기 짜증내시고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설마 우리가 얼마나 조심했는데? 그래도 불안해.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아. 병원 예약은 언제야? 다음 주 수요일.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다음 주 수요일. 그때까지 저를 병원에 끌고 가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계획이군요. 그 관찰 일지 계속 쓰고 있어? 당연하지. 매일 적고 있어. 의사한테 보여줄 거니까. 잘했어. 우리 엄마 말대로 하면 절대 실패 안 해. 우리 엄마라고. 아들까지 사돈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일이다. 내일 아침 바로 경찰서에 간다. 최악의 순간. 아버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토요일 아침 가족회의.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던진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이들이 그토록 준비해온 계획이 지금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믿었던 가족들이 하나둘씩 그들 편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저는 지우와 함께 경찰서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에 USB와 독촉장, 은행 거래 내역을 챙겼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끝을 내자. 그런데 방을 나서려는 순간 현관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오빠, 내가 왔어.
딸 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혜가 왜 갑자기? 거실로 나가보니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지우도 구석에 서 있었고요. 아버지, 앉으세요.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야? 은혜는 왜 왔고? 아버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누나도 모셨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미 눈치챈 건가? 소파에 앉았어요. 내 식구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요즘 아버님을 지켜보면서 많이 걱정했어요. 뭐가 걱정인데? 아버님이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작됐구나.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해.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시고 날짜도 헷갈려 하세요. 며느리가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적 없어. 제가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가스불도 자주 끄시는 걸 잊으시고요. 지난주에는 이웃 김 여사님이 아버님이 길을 잃으셨다고 데려다 주셨잖아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해요. 병원? 무슨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요. 그 순간 아들도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치매는 조기 진단이 중요하대요. 빨리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자식이. 제 아들이 지금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딸 은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오빠, 그게 정말이야? 아버지가 치매. 은혜야, 나도 믿기 싫지만 최근에 증상이 확실히 보여. 아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 아빠, 정말요? 은혜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은혜야, 나 멀쩡하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아버님, 거짓말이라니요. 저희가 왜 아버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며느리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돈 다 날리고 이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잖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딸에게 말했어요. 보세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요즘 피해망상까지 생기셨어요. 피해망상? 은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저희가 아버님 돈을 훔친다고 하시고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시고 이런 증상이 치매 초기에 나타난대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너희 방에서 다 봤어. 치매 관찰 일지, 요양원 안내 책자, 내 엄마한테 온 편지까지.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 방에 왜 들어가셨어요? 며느리가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지 같은 거 쓴 적 없어요. 아버님이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며느리는 완벽하게 잡아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꿈을 보신 건 아니세요? 아들까지 거들었어요. 꿈.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다고. 아버지, 요즘 잠을 설치셔서 꿈과 현실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이 자식들이. 저는 가방을 들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좋아. 그럼 이건 뭐야? 은행 거래 내역을 탁자 위에 던졌어요. 5억이 한 달 만에 다 사라졌어. 주식이랑 코인으로 다 날렸지. 그리고 3억 넘는 대출까지 받아서 또 날렸고. 서류를 보며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민준아, 이제 와서 발 뺄 생각하지 마. 내가 한 짓이잖아. 은혜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오빠를 쳐다봤어요. 오빠, 이게 정말이야? 은혜야, 나는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은혜 씨, 그게 다 투자예요. 저희가 아버님 돈을 불리려고 한 거지 훔친 게 아니에요. 투자 실패로 5억이 날아갔는데 그게 말이 돼? 은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희도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시장이 갑자기 폭락해서. 아버지 허락도 안 받고 대출까지 받았잖아. 은혜가 오빠를 다그쳤어요. 그래, 은혜라도 제 편이 되어주는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은혜 씨,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아버님 건강이요. 투자 실패는 저희가 갚으면 돼요. 하지만 아버님이 이렇게 피해망상에 시달리시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에 보낸다는 건 저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건 아버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완벽하게 프레임을 뒤집고 있었어요. 투자 실패는 인정하되 제 정신 상태를 문제 삼는 겁니다. 그 순간 지우가 벌떡 일어섰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지우야, 조용히 해.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다 들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할아버지를 요양원 보내려고 계획 세우는 거. 지우가 외쳤습니다. 지우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들이 놀라며 일어섰어요. 아빠가 투자 실패한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엄마가 할아버지 돈으로 명품 산 것도요. 지우,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넌 내 부모한테 이럴 거야? 저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맞섰습니다. 딸 은혜가 복잡한 표정으로 모두를 바라봤어요. 오빠, 지우 말이 사실이야? 은혜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오빠 정말 그런 거야?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또 끼어들었어요. 은혜 씨,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본 것뿐이에요. 실제로 보낼 생각은 없었어요. 만약을 대비해 관찰 일지까지 쓰면서 제가 따졌습니다. 그런 일지 없어요. 아버님이 환각을 보신 거예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환각이라고? 내가 분명히 봤어. 그럼 지금 가져와 보세요. 제 방에 있다면서요? 며느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방으로 뛰어갔어요. 지우도 따라왔습니다. 책상 위를 뒤졌지만 노트가 없었어요. 요양원 책자도 편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할아버지, 엄마가 치웠나 봐요. 지우가 속삭였습니다. 그렇구나. 이미 증거를 없애버린 거야. 빈손으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보세요. 없죠? 아버님이 잘못 보신 거예요. 내가 없앤 거잖아. 아버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친아버지처럼 모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시면 너무 속상해요. 연기였어요. 완벽한 연기. 딸 은혜가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정말 그런 거 보셨어요? 은혜야, 아빠 말 믿어줘. 분명히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없잖아요. 은혜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은혜까지. 아버지, 저희 말이 맞죠? 아버지가 요즘 좀 헷갈려 하시는 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멀쩡하다고. 제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마무리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흥분하시는 것도 증상이에요. 빨리 병원 가봐야 해요. 나는 병원 안 가. 아버님을 위한 거예요. 제발 협조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가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가족 모두가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사라지고 제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지우만 제 편이었지만 미성년자인 손자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니야. 여기서 끝낼 순 없어.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지우가 복사해온 증거 파일들. 이게 제 마지막 무기였어요. 월요일에 경찰서에 간다. 혼자서라도. 절정. 경찰차가 우리 집 앞에 섰을 때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아버님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아들은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요.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78년을 살아오면서 제 아들을 경찰에게 넘기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범죄를 용납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월요일 새벽 5시,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토요일 가족회의 이후로 저는 방 안에만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고 증거도 사라졌고 제 말은 모두 피해망상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에 USB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복사해온 증거들. 이게 제 마지막 무기였어요. 오늘 경찰서에 간다.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었어요. 거울을 봤더니 수척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78년을 살았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가방에 USB와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독촉장,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지우가 프린트해준 투자 손실 내역까지. 핸드폰을 꺼내 지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우야. 할아버지 지금 경찰서 갔나? 너는 학교 가고 나중에 연락할게.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파트를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마포경찰서까지 갑시다. 네, 어르신.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새벽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두웠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어요. 50년을 함께 산 거리인데 오늘따라 낯설구나. 20분쯤 지나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열면 모든 게 달라지겠지.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원실에는 당직 경찰관이 앉아 있었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떤 신고인데요? 횡령 신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의자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5억을 맡긴 일, 주식과 코인으로 날린 일, 제 명의로 3억 대출받은 일, 며느리가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계획까지. 경찰관이 노트북에 타이핑하며 들었어요. 증거자료 있으세요? 네, 여기요. USB와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이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주식 거래 내역, 투자 손실 내역, 카드 사용 내역까지. 이거 확실한 증거네요. 가족분이 동의 없이 이렇게 사용한 거 맞으시죠? 아, 네. 투자한다고 통장 맡겼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출도 어르신 명의로 무단으로 받았고요. 아, 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횡령이고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어요. 고소하시겠습니까? 고소.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을 고소한다는 게,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아, 네. 고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진술서 작성하시고요. 저희가 피고소인을 조사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전 8시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어르신, 오늘 오후에 피고소인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 해가 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세상은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할아버지, 저도 경찰서 갈게요. 제가 증언해야 해요. 고맙다. 지우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 댁 맞으시죠? 아, 네. 오전에 고소 접수하신 건으로 피고소인 조사하러 왔습니다. 아드님 계세요? 아직 회사에 있을 겁니다. 연락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집에 와. 지금 당장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와서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아들이 헐레벌떡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경찰관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세요? 김민준 씨 맞으시죠?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실 분입니다. 횡령? 사기?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며느리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경찰이?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신고했어. 뭐라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아버님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내 돈 횡령한 걸 신고했어. 5억을 날리고 내 명의로 대출받은 것까지.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거예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아, 넌 나한테 기회를 줬어. 거짓말만 하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경찰관님, 저희 시아버님이 요즘 건강이 안 좋으세요.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헛소리를. 헛소리 아닙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우가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내 지우야. 경찰관님, 저는 손자 박지우입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모두 사실이에요. 제가 증인입니다. 지우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아들을 노려봤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할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뭐? 관찰 일지 쓰고 요양원 알아보고 외할머니랑 짜고 계획 세운 거 다 알아요. 지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도 있어요. 엄마랑 아빠가 할아버지 치매 환자로 만든다고 얘기하는 거요. 녹음까지. 지우가 그런 걸 준비했다니. 경찰관이 녹음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시아버지 치매라고 하면 의사들도 믿어. 가족 증언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들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요양원은 알아봤어? 응. 제일 싼 곳으로. 어차피 오래 안 계실 거니까. 녹음이 끝났을 때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들은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박수진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며느리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관이 아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귀에 울렸어요. 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준아,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넌 기회가 많았어. 진실을 말할 기회가. 아버지, 제발. 가. 경찰관들이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지우만 남았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내 아들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지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할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따뜻함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진 거구나.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했어요. 검찰 송치될 예정이고 재판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정에 서게 됐어요. 판사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피해자이신 아버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평생 이 아이를 믿었습니다. 아들이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40년을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이 아이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라고 해서 범죄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제가 이 나이에 법정까지 온 이유는 다른 노인분들이 저처럼 당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엄벌을 단언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도 울고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민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지우가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새로운 출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15평짜리 작은 공간이지만 40년을 살았던 그 넓은 아파트보다 편안합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제는 제 곁에 진짜 가족이 있습니다. 손자 지우가 저와 함께 살고 있거든요. 9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작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란 프라이 2개, 토스트, 그리고 우유. 할아버지 일어났어요.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 차림이었어요. 일어났니? 밥 다 됐다. 와, 오늘은 계란 프라이네요. 지우가 식탁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이런 소박한 아침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들 민주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지금은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형 로펌에서는 해고됐고요. 며느리 수지는 아들과 이혼했어요. 법정에서 제 편을 들지 않은 게 결정타였던 것 같습니다.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지우였어요. 지우는 엄마를 따라가지 않고 저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손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제가 양육권을 갖게 됐고요. 할아버지,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동네 복지관에 산책 다녀올까 생각 중이야. 너는? 저는 알바 가야 해요. 카페에서. 지우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알바로 용돈을 벌고 있었어요.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할아버지 덕분에 집세 걱정은 없잖아요. 제가 이 원룸을 월세로 얻을 때 지우가 함께 와줬어요. 할아버지, 여기 좋은데요. 둘이 살기 딱 좋아요라고 말하던 게 기억납니다. 정말 착한 아이야. 재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5억이 날아가고 3억 넘는 대출을 갚느라 거의 다 썼어요. 하지만 법원 판결로 아들이 일부를 변제하게 되어서 지금은 1억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어요. 교직원 연금 350만 원에 예금 이자까지 합치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었습니다. 둘이서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딸 은혜가 서 있었어요. 은혜야.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잘 지내셨어요? 은혜가 큰 봉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아빠랑 지우 먹으라고. 고맙다. 들어와. 은혜는 재판 이후로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며 울기도 했었어요. 아빠, 제가 그때 아빠 말씀 믿지 않았죠. 정말 죄송해요. 저는 은혜를 탓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말이 그만큼 교묘했고 증거도 없었으니까요. 지우야. 고모 왔다. 고모, 지우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지우야, 많이 컸네. 밥은 잘 먹고 다니고. 네, 할아버지가 잘 챙겨주세요. 세 식구가 거실에 앉았어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모르겠다. 연락 안 해. 오빠가 편지 보냈다던데 안 읽으셨어요? 아, 편지. 일주일 전쯤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었어요. 하지만 읽지 않고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아직 못 읽었어. 아빠, 오빠가 정말 반성하고 있대요. 은혜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혜야, 아빠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시간이 필요해. 네, 알겠어요. 은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점심때까지 함께 있다가 은혜가 돌아갔습니다. 아빠, 자주 올게요. 몸 건강하세요. 그래, 조심히 가. 은혜가 떠나고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편지가 거기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어요. 아버지께 매일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50년을 일하시며 모으신 돈을 제가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그것도 아버지를 속이면서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수진이와는 이혼했습니다. 제가 수진이 말만 듣고 아버지를 의심한 게 가장 후회됩니다. 지우를 아버지께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도 아들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항상 죄송합니다. 민준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자식이.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진 아픔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으니까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마음이 풀리겠지. 저녁에 지우가 알바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수고했다. 저녁 먹었니?
아직이요. 그럼 할아버지랑 같이 먹자. 은혜 고모가 반찬 갖다 줬어. 저녁 식사를 하며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주도 여행 언제 갈 거예요? 제주도. 한 달 전쯤 지우가 제안했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제주도 여행 가요. 제가 알바비 모은 거로요. 저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지우가 계속 졸라서 결국 약속했었습니다. 다음 주 어때? 너 시간 되니? 네, 좋아요. 제가 숙소 예약할게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이 내 삶의 이유가 됐구나. 다음 주 금요일 우리는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어요. 78년을 살면서 비행기를 탄 건 두 번째였습니다. 할아버지 신기하죠? 그러게. 하늘을 이렇게 날다니. 제주도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렸어요. 지우가 운전을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탁 트인 바다를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예쁘죠? 정말 좋구나.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치고 갈매기가 날고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평화롭구나. 할아버지, 아, 응. 저 할아버지랑 같이 살게 돼서 정말 행복해요. 지우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래. 내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앞으로도 계속 같이 살아요. 제가 취직하면 할아버지 모실게요. 고맙다. 지우야. 저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내 가족이구나. 해질녘 우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사진 찍어요. 지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요. 그래. 그러자.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78년을 살았구나.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돈은 많이 잃었지만 진짜 소중한 걸 찾았어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 진짜 행복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란히 바다를 바라보는 뒷모습. 그 사진을 거실에 걸었어요. 할아버지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지우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어. 더 이상 나를 지키지 못할 만큼 착하게 살지 않겠어.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겠어. 창밖으로 가을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내가 하늘에서 저를 보고 있을까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 흔들었어요.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당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비록 먼 길을 돌아왔지만 이제는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78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제 곁에는 진짜 가족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에필로그. 1년 후
지우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모시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동네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해요. 가족이라도 잘못된 일은 잘못된 거예요. 당하지 마세요. 딸 은혜는 여전히 자주 찾아옵니다. 아들 민주는 여전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읽어보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편지를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아주 먼 훗날 마음이 풀릴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히 아닐 것 같지도 않아요.